한덕수는 문건 수집가로 밝혀졌습니다. 콜렉터. 거기 있는 모든 문건을 다 나갔거든. 한덕수가 다 챙긴 거야. 어우 여기도 문건 있네. 진짜로. 네, 김건희 특검 관련해 가지고 법원이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 김건희의 집사 김혜성 자택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요거 이제 기각시켰고,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해 가지고도 근데 이것도 법원에서 그래요? 기각시켰어요.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또 넣었는데 이거 뭐 주소도 안 적고 했다고 이거 다시 고치라고 해갖고 물론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압수수색 받긴 했는데, 자 윤석열이가 일단은 감옥에 들어갔고 다음 구속될 사람은 한덕수하고 이상민 같아.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먼저 한덕수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 정말 시대에 없어 보이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작이 됐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접견실 CCTV가 나왔습니다. 네. CCTV를 봤더니 한덕수는 문건 수집가로 밝혀졌습니다. 콜렉터. 거기 있는 모든 문건을 다 나갔거든. 한덕수가 다 챙긴 거야. 어우 여기도 문건 있네. 진짜로. 거기 있는 문건을 다 챙겼어. 그래서 다 챙긴 다음에 행여 하나 못 본 애들이 있을까봐 야 일로 와봐 너 이거 못 봤지? 다 돌려봤다는 거야. 야 너 일로 와 임마 너 이거 못 봤지? 야 이렇게. 그 CCTV 다 나왔다. CCTV 다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내란 특검이 이 CCTV를 한덕수 노인한테 다 보여준 거야. 불렀을 때.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봐요. 와, 말이랑 되게 달라요. 야, 이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저 누구랑 닮았죠?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제서야 네.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 자기가 TV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서야 진술을 바꿉니다. 특검에서. 예, 바꾼 진술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가지고 나온 문서들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희구 부속실장한테 줬다. 예,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거 맞습니다. 한덕수는 뭐 어떻게 아니, 법리적으로 뭐 중간에 쓰러졌다는 얘기는 없던가요? 놀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이른바 고위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비루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했고, 저게 분명히 거짓말인데 저걸 어떻게 입증하지? 다 입을 맞춰서 거짓말하면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저렇게 CCTV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CCTV를 이렇게 확보했을 때 그 한덕수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그래서 이번에 피의자로도 입건이 공범으로도 입건이 돼 있다는 건 아닙니까? 예, 저는 맞아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구속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속 사유에 딱 예, 저는 떨어집니까? 구속이 된다고 보고, 대단한 그리고 것 실제로 그 다음에 하는 변명들이 처음에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말을 하더라도 저 말을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강희구 부속실장인데 2장 중에 1장 줬다 이런 말 하는 것을 앞에 아예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착하게 말한 사람이었으면 저 말도 혹시 사실일까 해볼 수 있지만 완전 새빨간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저 변명 역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저는 구속될 수 있다고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구속 사유가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이제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이게 이제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내란 국조하고 헌법재판소에 나온 저 부분이 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증 범죄 사실까지 합해서 영장이 당연히 청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그 외에도 뭐 재판관을 미임명했다라든가 특검법을 거부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완규 또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지명했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추가로 줄줄이 수사받을 대상이다. 나중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지금 작성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한덕수가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만약에 그 비상계엄에서 아무 관련이 없다면 자기 말대로 그걸 나중에 그걸 해줬겠습니까? 자기가 그렇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주다가 또 보니까 그게 또 문제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강한 반증이라 저는 네. 굉장히 문제될 아니 거다. 계엄에 그동안에 계속 본인은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건을 다 나눠가고 야 너 이거 안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이따 혼나 다시 한번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사실은 도와주려고 소집한 것이라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한덕수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건 한덕수가 5장짜리 문서를 들고 나왔거든. 이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대국민 담화를 하잖아요. 그 네. 담화문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한덕수가 이미 그걸 봤다는 얘기고 그걸 또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나눠줬을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거나 말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구속 목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상민. 사실 이상민은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네. 자 이상민은 계엄 당일 밤에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실제 지시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뭐 문건을 받아보지 않았다. 저기 있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한번 봤다. 단전 아우 내가 어렵게 봤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 정말 비루했던 입장 일단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데 대접견실 CCTV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데요. CCTV 꿀맛이다 진짜. 대접견실에 사람들 다 나갔는데 국무위원들. 다 나갔어. 왜냐면 거기 국무회의실이 아니에요. 네. 대접견실에 거기에 한덕수랑 이상민 둘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데 네. 이상민이 문건 3장을 보고 들고 네. 뭐 오디오는 모르니까 한덕수한테 형님 이거 단전 단수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거 헷갈려. 해야 돼 상민아. 단전 단수. 너가 해내야 된다. 너 행안부 장관이야, 상민아. 요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어요. 단전 단수 갖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딴 거 없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디오는 우리의 상상이고. 예, 상상이고 똑 떨어집니다. 이상민의 단전 단수 지시는 윤석열 공소장에도 있어요. 이상민 네. 부분이. 그래서 명확합니다. 저 부분은. 그래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저 단전 단수 내란 가담 부분하고 나아가서 저 또 위증이 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되면 나아가서 또 비상계엄 다음 날 그 안가 해동 이것까지 그렇습니다. 또 수사 줄줄이 수사 대상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요거 하나만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3특검은 지금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 관련해 가지고 법원이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 김건희의 집사 김혜성 자택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요거 이제 기각시켰거든요. 법원에서. 예, 법원에서.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해 가지고도 압수수색 하려고 했거든. 네. 근데 이것도 법원에서 그래요? 기각시켰어요.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또 넣었는데 그 주소를 또 안 적었다고 해갖고 이거 뭐 주소도 안 적고 했다고 이거 다시 고치라고 해갖고 물론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압수수색 받긴 했는데 이렇게 자꾸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김혜성을 짚은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짚은 거예요. 잘 짚었어요. 예, 집사라고 하잖아요. 예. 김건희와 김혜성은 2010년도부터 누나 동생 하는 이런 관계였고 그동안 김건희 일가와 관련해서 그 비위와 관련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그 뭐 코바나 컨텐츠 후원 관련해서 그 특검에서 영장을 하면서 그 이 김혜성이 김건희와 그동안 어떻게 그 관련성이 있었는지 이거를 네. 적시를 해서 영장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혜성 회사에서 코바나 컨텐츠 후원을 했습니다. 네. 2016년, 17년, 19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다 남아 있어요. 그 뇌물성이 있거든요. 뇌물인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거 김건희가 이게 또 김혜성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저수지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김건희 특검법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맞아요. 기각이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김혜성이 지금 그 키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가장 주력하는 것은 그 김건희의 범죄 수익입니다. 그렇죠. 저수지를 찾아야 돼요. 이 돈이 맞습니다. 얼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범죄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거기를 찾아야 되면 김혜성을 뚫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이 수사가 이 초기에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까운데 빨리 이게 제대로 그 질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이제 입증의 정도가 이른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뭐 입증 이렇게 되는데 소명은 어느 정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 정도면 입증이 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은 소명인데 아마 법원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서 그건 김혜성이지 김건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아마 이런 맞아요. 핑계를 그렇게 댔을 것 갖고 같아요. 안 준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미 김건희하고의 연결성을 지었다면 그건 확증이 된 거죠. 입증이 된 거죠. 소명까지도 넘어서서 네. 그거 입증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수사로 압수영장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네. 법원에서는 그 이미 증거가 다 조사된 것까지를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당하다. 그동안 압수영장을 내온 관행에도 부당하고 실제 법리에도 부당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 그다음에 아무리 그런 핑계를 대서라도 기각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인가요? 네. 거기서 대통령실에서 그걸 조사를 했다는 그 네. 얘기를 그거 하는 제가 게 정리 한번 하고 네, 가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예, 예. 네. 그분 말씀하시고 제가 더 얘기하죠. 네, 좋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제 현안이 있었던 대기업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김예성의 부실 렌터카 업체에 184억 원 투자한 거 네. 이제는 다 이제 정리가 됐죠. 그렇죠. 거기까지 정리됐죠. 근데 이제 김예성이가 46억 갖고 튀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네. 와, 그런데 야, 이거 이상해요. 184억 원이 투자가 됐잖아. 근데 그 중에 92억 원이 외부 용역비로 빠져나간 정황이 있어요. 외부 용역비? 92억. 아까 그 저수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네. 이 92억 어디로 갔는지 보면 이 김건희 냄새 저는 많이 날 거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IMS 모빌리티,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 여기에서 그 동안에 용역비, 외부 용역비로 쓴 내역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2021년에는 2억 원밖에 안 썼어. 2022년에는 0원이에요. 와. 그런데 183억 원을 투자받은 해가 2023년이거든. 근데 저 때만 92억이야. 그러니까 외부로 나갔지. 92억. 맞아. 이거 어디로 갔겠냐. 그렇지. 김건희 아니겠느냐. 저는 살짝 의심을 해보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짓들, 이상한 짓들,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네. 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 상황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에 제보를 했는데 네. 제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3년 말에서 24년 초 사이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대기업들의 IMS 투자에 대해 조사를 벌여서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와, 이미 다 조사했었어.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 표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결국 무마했다. 이제 와우. 나와주시죠, 검사님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도면 소명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법원이 형식 논리로 더 많은 확증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확인했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정도면 이미 소명을 넘어서 충분히 소명이 한 10제곱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거를 기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방금 외부- 이제 뭐냐면 저는 제보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저거를 조사를 했다라는 거. 파악했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지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확인을 해봤어. 근데 우리 연락 왔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사실이야 제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 법원이 형식 논리로서 이건 김건희와 관련이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면 왜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지. 대통령실에서 아무 그 국민이나 잡아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나요? 그거는 김건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것이라는 점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 영장을 더 이상 기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영업비라고 하는 게 진짜 돈 빼돌리는 가장 상습적인 그래요? 수단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에요. 이 법인에 있는 돈을 빼돌리려면 외부에 거래하는 형식으로 돈을 빼돌린 다음에 거기서 세탁해서 다시 되돌려받거나 제3자에게 돈이 가는 방식으로 네.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자금 추적해보고 하면 금방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박은정 의원님이 김건희와 김예성 사이에 그동안에 어떠한 나쁜 짓들이 오고 갔는지 그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국정감사실 때 이 준비된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 방대해가지고 김건희 비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끝까지 하지를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하고 김혜성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 EMBA 그 과정의 동기여가지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2010년.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누나 동생 하던 그런 관계이고 그리고 김혜성이 이제 비마이카가 IMS 모빌리티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마이카 이 그 렌터카 사업 할 때 권오수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또 이 권오수 회장이 이 김예성에 대해서 또 언급해가지고 도와주라 뭐 이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밑에. 50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주고 그리고 이 비마이카에 대해서도 또 그 당시에 이제 산업은행 특혜 대출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에 제가 250억 클럽이라고 보도 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김건희 관련된 여러 회사들의 산업은행이 막 250억씩 대출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 비마이카에 대해서도 한 5억 원 정도로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예성의 회사에 대해서 이런 점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 산업은행 뭔가 문제 있어 보이네. 문제가 있습니다. 저 부분이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했을 때 그 윤석열 검사 당시에 이제 대검 중수부나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이런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었던 거죠. 이 뭐 저축은행 신한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은행 이런 것들이 당시에 또 고소 고발도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무혐의로도 끝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그다음에 이 특혜성 대출 그다음에 김예성 이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때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그 부분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웃긴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 봐봐요. 김건희 엄마 최은순 네 잔고 증명서를 김예성이 350억대 위조를 해줬잖아. 네. 그게 그 신한저축은행 양식으로 해준 거예요. 대출 받을 때 신안. 그러면 신한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 범죄자 김예성이 진짜 싫을 거 아니야. 당한 거니까. 당한 거니까 최소한 뭐 고발이라도 뭐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심지어 이 김예성을 신한저축은행 계열사에 간부로 또 앉힙니다. 그 이후에 이후에 조작한 거 이후에요? 이후에 조작 이후에 앉죠. 그 직이 뭐냐면 미래전략실 실장으로 앉혀. 이상하잖아 뭔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내 재산을 사기쳐간 사람을 그렇죠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실장으로 앉혀. 네. 신한저축은행은 잔고 증명서의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한 그 계열사에 그 지금 임원으로 앉혀준 거예요. 이상하지. 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 2011년에 신한저축은행이 3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네. 예, 받아요. 근데 신한저축은행이 그때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노상균이를
사회이사로 갑자기 영입을 합니다. 노상균이를 사회이사로. 사회이사로 검사 출신입니다. 네. 근데 그때 윤석열이가 이거를 수사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버지 신한 저축은행 그 그룹의 아버지가 회장이야. 네. 그리고 아들이 이제 금융 관련해 가지고 또 거기 대표였고 네. 이 둘 다 무혐의. 둘 다 무혐의.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 1과장이었어요. 대검 중수 그러니까 1과장. 고발 당시에는 중수 1과장이었고 무혐의일 때는 이제 중앙 특수 1부장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죠. 의심스러워. 사실. 네. 이게 뭔가가 있어. 그리고 당시 윤석열 중수일과장 특수일부장은 그러니까 그 임지에 관계없이 그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데가 이미 그때부터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수일부장으로 와도 중수일과 수사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김여성인가요? 코바나 콘텐츠부터 지금 쭉 이어진 어떤 네. 비리의 어떤 몸체 같은 네. 사람인데 실제로 대통령 선거 때도 후원도 하고 취임식도 참석했다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려져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확인했을 때는 이미 다 12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김건희 씨와. 근데 이제 신한저축은행이 중수 1과에서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중수 2과에서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기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중수부는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하는 되기 아,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서로 미칠 수가 있었다. 아.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들여다봐야 돼요. 네. 신한이 아니라 아닙니다. 신한. 네. 신한. 근데 이거 진짜 냄새가 풀풀 난단 말이야. 너무 이상한데. 이거 종편에서 좀 다루면 안 돼요? 왜 안 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안 물어본다고. 물어봐야 대답하지. 이걸 안 물어보는데 갑자기 제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PD 입장에서 어떡하겠어. 짜증나. 아니라니까. 개편. 나만 개편되어 있다. 아, 왜 국민 눈치를 안 보고 PD 눈치를 봐? 제가 대통령입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자예요. 근데 이 노상균 씨가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 변호사. 노상균. 특수부 출신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선배네. 그러니까 이 커넥션이 있어. 아, 선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선배 맞아요? 아마 선배일 겁니다. 네. 예. 아, 다행입니다. 또 선배 아니면 망신당할 아니 뻔했네. 이 정확하진 노상균이가 않습니다. 네.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했더라고. 네. 그럼 부산저축은행 윤석열이 했거든. 그때 변호사로 노상균이가 검사로 했는지 변호사로 했는지 내가 그건 아직 공부가 좀 덜 돼 있어. 이게 정확 자료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 네. 관련이 있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은 이미 그때부터 그 굉장히 특수부 검사들한테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 이번에 그 김건희의 이 사적 이익 취득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김혜성을 시작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고 네. 분명히 코바나 컨텐츠 그 협찬은 윤석열 검사 총장 이 당시에 그 이후원이 뇌물성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 거고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또 그 특검법 그 보면은 인지 사건도 되거든요. 관련한 인지 사건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법 대상이어서 영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와 김건희 일가에 대한 그리고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범죄 전체를 구조를 좀 밝히고 저수지를 찾아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이게 김건희 특검법의 목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김혜성은 이제 도망갔잖아요. 네. 근데 이 렌터카 업체에 김혜성하고 동업했던 대표 조모 대표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대표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김예성하고 김건희는 사이가 틀어졌다. 이걸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행여나 현혹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의미 없는 정보야. 사실대로 얘기해도 틀어져서 김건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미리부터 다 틀어졌니만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틀어졌으면 도망 뭐 외국을 나갈 이유가 없겠죠. 나와서 이제 나와서 다 폭로해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틀어졌든 안 틀어졌든 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미 연결돼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뒤늦게 지금 뭐 틀어지든 안 틀어지든. 그런데 과거에 잘못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떤 의도인지는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김혜성이 자기가 틀어졌으면 나와서 본인의 범죄 사실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그 선처를 받으려면 전체를 다 털어놔야 돼요. 네. 아니, 범죄자들끼리 싸웠든 친했든 맞아. 뭐 껴안았든 뭐 근데 상관없죠. 내가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알아?
아마 종편에서는 이 틀어진 얘기만 계속할 거야. 맞죠? 이분이 MBN 취재 결과 나 지금 김건희하고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베트남에서 들어와서 얘기할게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따 MBN 가니까 방송 전에 PD하고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야 지금 매불쇼에서 좀 장난이 아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방송의 중립성. 그렇지. 내가 한 번 쉴게. 한 번 쉴게. 두 번은 안 되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